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주택 총 270만 호를 공급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 22만 호를 추가로 지정하고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도 크게 완화할 방침입니다. 중국이 실물지표 악화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와 함께 물가 상승의 주범이던 유가마저 주춤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로 한계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어 부실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9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국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 한국의 협조를 요청한 빌 게이츠의 남은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우리 시장 강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일단 2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맞습니다. 오전 내내 매도하던 외국인이 중간에 강한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들이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이는 장이었고 네카오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 네이버 부동산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이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집중 매수한 걸로 나오는데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는 이 외신 보도가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건 연준의 긴축 강도가 약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 이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중국의 경기 둔화죠. 맞습니다. 이 15일, 우리 시간으로 15일 광복절에 발표된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예상보다 너무 늦게 지금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7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8%, 소매 판매는 2.7% 늘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블룸버그 예상에 따르면 각각 4.3% 그리고 5%였는데요. 이거를 둘 다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특히 또 이 부동산의 투자 부진이 돋보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따지면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4%나 줄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7월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이너스 12.3%를 기록하면서 6월 마이너스 9.4%보다 악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하이난성 봉쇄 여파도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이 전년 대비 2.7% 늘었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서비스 업종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반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 이 또한 중국의 이 수요 둔화로 인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금리를 내렸단 말이죠.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시도인데 그럼에도 중국 수요 둔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너무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봉쇄 범위도 줄어들고 또 이 약간 도시들도 좀 줄인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관광지나 감염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정책이 좀 전체적인 심리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 증가율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봉쇄 정책이 시작된 21년 이후로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남들은 다 긴축하는데 혼자만 금리 내리니까 위안화 약세도 오늘 더 심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무리한 정책이 원인이다 이런 분석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냈던데 당분간은 이 정책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미 3.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 중국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숫자가 4.0%거든요. 이미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중국 시장은 또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 자체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따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은 20차 공산당 당대회인 10월 말 혹은 11월 초까지 이어질 겁니다.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눈높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10월 당대회 이후에 방침에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고 중국발 가전 수요 위축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도체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도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기름값이 떨어지면 항공사들이 수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항공권, 그러니까 어떤 해외로 나가는 항공권 예매를 좀
좀 덜 하셨을 텐데요. 제가 최근에 그 지난달을 기준으로 보스턴까지 가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보스턴 가는 직항기의 이 이코노미석의 가격을 알아왔습니다. 예. 560만 원, 6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코로나 직전에 그 비즈니스 클래스의 가격에 거의 달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국제선 탑승객이 늘면서 어떤 좌석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오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을 한 건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이 역대 최대치까지 올랐던 이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에 인하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단계를 계속해서 높여오다가 이 7, 8월에 역대 최대치를 찍고 9월에 16단계로 내려갑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대한항공 유류 할증료를 이제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최대 34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9월에는 이보다 좀 한 10만 원, 8만 원 정도 내린 26만 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격 하락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 보시다시피 항공주들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 증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잠시 뒤에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죠. 미국의 7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전달 대비 0.3% 증가할 예정이고 지난달에 0.2% 감소했거든요. 그렇게 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5년간 270만 호 공급하겠다. 그리고 공공이 나서기보다는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주도하게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방서우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즉,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8.16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을 늘리고 사업 기간은 줄여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 물량보다 70% 많은 22만 호 규모의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합니다. 기존의 가구당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초과 개발이익 기준을 3천만 원보다 올려 사실상 부담금을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민간정비와 도시개발 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 주택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기간을 단축합니다.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 복합 사업을 리츠나 신탁 등 민간에게도 열어 도심과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집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 3기 신도시와 별개로 내년까지 1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새로 확보합니다. 특히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로 조성합니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사업으로 추진해 시세의 70% 수준으로 50만 호를 풉니다. 이 중 3,000호는 당장 연내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내고 임차인으로 입주해 자산을 모은 뒤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도 도입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를 공급하고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사업 등으로 52만 호를 공급해 270만 호를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네,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270만 호면 뭐 당초보다 많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당초에는 250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했었는데요. 예. 그
알파 부분이 20만 호가 늘어난 것입니다. 표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과거 5년 공급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지난 5년간 그 전국 주택 공급량이 257만 호였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이제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13만 호가 늘어난 것이고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늘릴 것이냐 봤을 때 수도권입니다. 과거 5년간 수도권에 129만 호가 공급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5년간 158만 호. 그러니까 29만 호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서울에 18만 호를 더 늘려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수도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16만 호가 줄어듭니다. 요약을 해보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70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과거 5년도 257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270이라는 게 좀 부풀려진 느낌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에 50만 호 공급하겠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서울만 집중적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그 아파트 숫자가 172만 호였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5년간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5년 단위로 좀 보면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43만 호였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에는 32만 호로 다소 줄어든 수준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만 호로 이 공급량을 다시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과거에도 정부가 안 짓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서울에 지을 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지었던 거를 허물어서 더 높게 짓는 뭐 일종의 뭐 고밀 개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좀 쉽게 해주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가 새 정부가 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 방침이고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도권.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정부는 수도권에 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지나친 규제를 꼽았습니다. 서울의 정비구역 지정 추이를 보면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는 132건이었는데 2013년부터 15년까지가 104건이고요. 2019년, 21년에는 22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과도한 규제가 이런 우수 입지 지역의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진단이고요.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셈입니다. 네. 결국 이제 수요를 분산하기보다는 서울에 고밀 개발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뭐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집값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거나 이제 안전 진단을 좀 쉽게 해준다고 하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기다리던 이제 단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완화가 되는지도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지만 예. 이번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애초 이번 대책에 아무래도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그런 대책이 나올 것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예.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9월에 그리고 안전진단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건설주들은 오늘 별로 반응이 없던데 말이죠. 사업이 어쨌거나 늘어난다고 하면 건설주들한테는 호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책을 대책이 나온 뒤에 건설사들 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네. 한 건설사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확 와닿는 게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와닿는 좀 게 전에 없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이나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의 발표를 미뤄뒀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도 이번에 기대를 했지만 좀 맥이 빠진 분위기고요. 네. 특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대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그 실망감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확실히 해둬야 되는 것이 이 270만 호 공급 계획은 어디까지나 인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단기간에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일단 어찌됐든 270만 호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금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집값 하락 그리고 공사비 상승 그리고 경기 위축으로 보수적인 경영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속 대책들이 파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계획대로 공급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오는 대책들 더 봐야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올 들어 은행권의 기업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데 자칫 한계 기업이 많아지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은행권에서 취급한 기업 대출 잔액은 1,137조 4천여억 원. 올 들어 매달 늘고 있습니다. 주춤해진 가계 대출을 기업 대출로 만회하려는 은행권과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실제로 AA- 등급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올해 매달 올라 지난 3월부터는 은행권 기업 대출 금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조달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겁니다. 여기에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은 회사채를 아예 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점도 은행권 기업 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산하연구소는 국내 4,400여 개사를 자력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 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5년 추이로 보면 2배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경우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유동성 확보 자체는 위험 관리에 문제는 없지만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자금을 대출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이후 경기 상황의 불투명성과 결합되면서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은 파산하게 되면 보통 담보율이 없이 신용대출이 많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한 130% 이상 충분히 쌓아두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기업 대출의 경우 대부분 무보증 대출로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한계 기업 등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부실화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내일이면 100일이 됩니다. 규제 완화, 감세 같은 여러 경제 정책들을 내놨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어설프게 정책을 내놓으면서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중산층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게 했다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규제 완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경제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셈인데 현재로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안은 여소야대 국회 문턱까지 넘어야 합니다. 규제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걸림돌도 많고 그 저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흔들림 없이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와 함께 단순히 규제 완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신산업 육성 등을 끌어낼 수 있는 산업 전반적인 규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개별적인 규제 개선 작업들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섣부르게 발표한 정책들은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근사한 소리 해놓고 방향 거꾸로 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 구체적인 방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새출발 기금입니다. 원금 탕감 논란에 소통 부재로 관련 금융권, 지자체 반발까지 이어지며 결국 세부 사항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100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 앞으로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한 마리에 7,000원 정도 하는 대형마트 치킨들이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워낙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 이 골목상권 치매로 보던 시선들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홈플러스가 선보인 당당치킨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6,990원에 판매한다는 소식에 출시 이후 지금까지 30만 마리가 넘게 팔렸습니다. 1분에 5마리씩 팔린 셈, 말 그대로 돌풍입니다. 이 같은 행행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저렴한 치킨을 잇따라 선보이며 치킨 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12년 전 롯데마트가 한 마리에 5,000원에 팔던 통큰 치킨이 부활한 셈인데 이번 치킨 대전의 판도는 과거와 딴판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반면 이번엔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배달비를 포함하면 치킨 가격이 3만 원에 달하면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쪽으로 비난 여론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꾸준히 이제 가격 합리화라는 말로써 가격을 계속 높여왔던 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고 이제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지금 가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호응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진 것도 한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치킨 업체가 영세 사업자, 대형마트는 대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치킨 업체가 해외로 진출할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다는 겁니다. 실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성이 충분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치킨 가격을 줄줄이 올렸는데 이것도 소비자들의 달라진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대리점과의 관계를 조정을 해서 이 치킨 가격을 낮춰야지. 본사는 뒤로 싹 물러나 있으면서 대리점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위해서 소비자가 비싸더라도 사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여론 속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마트의 반값 치킨은 사실상 미끼 상품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소비자 민심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폭리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기업의 이슈 시간입니다. 허정민 앵커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 모바일 야구 게임으로 유명한 기업 컴투스입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컴투스의 글로벌 히트작은 서머너즈 워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1억 5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그런데 오늘 신작으로 이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공식 출시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컴투스가 사실 대부분의 게임사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최근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출시된 이 크로니클이라는 신작이 좀 흥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예. 이 지난해 발표한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후속작인 이 100년 전쟁이 기대만큼 흥행을 일궈내지 못한 만큼 당연히 이 크로니클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어느 때보다 이번 신작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일단 크로니클의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시 하루 전이었던 어제 이 사전 다운로드 서비스만으로 애플 다운로드 인기 1위를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시장의 기대감은 뜨거운 상황이네요. 네. 주가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라면서요. 예. 이번 신작에 걷는 어떤 기대감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 출시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약 네. 8%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작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반영이 돼서 오른 걸로 보입니다. 이 사실 서머너즈 워 시작이었던 천공의 아레나의 경우 워낙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53개국 애플 앱스토어 또 11개국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 매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었죠. 이 글로벌 누적 매출만 해도 이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작 부진에 이어 만약에 이번 것까지 부진하면은 이 서머너즈 워 IP라는 이 강력한 IP라는 자체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컴투스 입장에서는 크로니클은 이제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타이틀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다행인 점은 이 크로니클이 이 100년 전쟁보다 이번에 이 게임 형태부터 그래픽까지 훨씬 더 원작에 가까워 이번 또한 천공의 아레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신작에 대해서는 플랫폼 확정에도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은재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총괄 개발 PD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니컬은 런칭 시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플랫폼을 지원하며 조작의 편의성을 위하여 게임패드도 대응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스팀을 통한 추가적인 서비스도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엑스박스 콘솔 서비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출시된 건 일단 국내고 해외 출시 같은 경우는 11월에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출시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하는데 뭐 때문입니까? 뭐 사실 이 앞서 이야기한 처음 시작이었던 이 천공의 아레나 같은 경우 원래 글로벌에서도 조금 더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행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신작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크로니클 글로벌 버전에는 이 블록체인이 접목돼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지난주에 이제 컴투스가 이 블록체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독자 메인넷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게임을 접목시키면서 이거를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플랫폼 이 C2X 생태계에 이 클로니클을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뭐 유럽 지역에도 이제 공략을 하고 또 특히 블록체인 게임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때문에 이 컴투스 입장에서는 뭐 국내보다는 당연히 이제 글로벌 출시에 더 기대를 거는 상황입니다. 오늘 19일에 그래서 뭐 메인넷 관련해서 또 뭐 공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신작이 주가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냐,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증권가에서 뭐 이번 신작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하면서도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전작이 기대만큼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신작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뭐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게임 신작이 나와야지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가도 오르고 이제 실적도 좋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최근 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 컴투스의 경우 이 지난해 고점 대비 주가 같은 경우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가 1억 5천만 회에 달하는 이제 서머너즈와 IP를 활용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증권사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최근 낮아진 주가에 같은 경우에 이익 부진 우려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뭐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초반 성과를 무엇보다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뭐 다른 게임사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 이 MMORPG라는 이 시장이 포화에 이르렀고 이 서머너즈와 IP가 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었을 때 뭐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출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특히 크로니클은 이 글로벌 출시 때 블록체인 게임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컴투스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사업 역량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게임은 11월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컴투스 신작 출시 소식 신동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Your aid generosity to match being one of the top 10 in the world. You also have particular strengths, incredible vaccine manufacturing, incredible diagnostic manufacturing, R&D capabilities, diagnostic capabilities. In fact, Korea is one of the only countries that actually sells more to these global health multilaterals than the total donation. And it's been fantastic to see the step up, the commitment to act wit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e commitment to COVAX. So there's a lot we need to do together. We need to reach deep. We need to build more partnerships. We need to encourage the best scientists. 바이오 업종 부진 속에서도 최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선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우량 바이오 기업 중심의 옥석 가리기가 연내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성과에 힘입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내 증시와 바이오 종목의 부진 속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꾸준하게 우상향해 역사상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탁 개발 생산 능력으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약 4,500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가동률도 지금 풀가동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실적은 좋을 걸로 보고 있어서 환율도 우호적이고 꾸준히 좋게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 2, 3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데 내년 4공장 완공에 이어 연내 5공장 착공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이오투톱인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항체 치료제의 사업성 감소와 성장주들의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주가가 하염없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다시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됐고 주가도 최근 2달 새 50%나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력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와 투룩시마, 허주마 등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8조 원 규모 항암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의약품청의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아 시장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의 시장 영향력 증대와 하반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성장성이 높다며 목표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렇다 할 매출 없이 연구개발비에 수백억 원을 쓰며 기술 이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술 수출 규모는 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바이오벤처가 이제 뭐 매출도 없으면서 단순하게 이제 연구 역량만 가지고 이제 기업을 판단하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큰 데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임상 단계를 진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화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엔데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바이오주의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CEO의 역량과 후보 물질의 사업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의료기기 기업 한스바이오메드가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후 재건에 주로 사용되는 인체조직 이식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인체조직 의료기기 전문기업 한스바이오메드. 주력이었던 실리콘 인공유방이 판매 중지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제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9월 결산인 한스바이오메드는 3분기 1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반기에 이어 3분기 역시 누적 흑자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한 안면 조직 고정형 리프트 실인 민트 리프트와 인체 조직 벨라셀 HD의 매출 증가가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의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유방암 등 피부가 결손된 환자에게 사용되는 벨라셀 HD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40% 넘는 매출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 후 재건 과정에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사 제품의 경우 동결 건조를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물성 측면에서 동결 건조를 거친 제품에 비해 물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매출 증가에 기여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벨라셀 HD의 성장을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작법인을 앞세워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장 완공 전 원재료와 생산 설비, 허가를 위한 시험 및 인허가 등 다방면으로 사전 준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러한 준비를 위해 9월 중 연구원들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현재 레보스의 경우 지난달 공장 착공식을 진행하였으며 내년 중순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한 한스바이오메드.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넘어 연간 흑자 전환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에 투자하는 이른바 상장 리츠의 주가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낮지 않다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 이 대형 리츠들의 상장도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상장 리츠는 지난 2달간 인플레이션 피난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락장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금리 부담이 커진 데다 대형 리츠들이 동시에 유상증자에 나서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 수급이 무너진 지난달 중순까지 16개 상장 리츠가 모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로 연내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부동산 리츠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또 수도권 상업용 건물은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자산으로 담은 코람코 더원 리츠는 한 달간 4.4%, 크레포톤 타워 등 오피스 임대 위주의 신한알파도 주가 반등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언더퍼폼하는 경향은 있죠. 금리가 높고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리츠가 좀 부동산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파른 주가 조정 이후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상승한 점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상장 리츠의 시가 배당률은 JR 글로벌 리츠가 연 8%, 이리츠 코크랩은 6.9% 등 대부분의 리츠 배당 수익률이 연 5%대를 넘겼습니다. 1조 원 규모 리파이낸싱 우려로 고점에서 17%가량 하락했던 롯데리츠도 주가 조정 이후 시가 배당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SK그룹 자산을 편입 중인 SK리츠가 2,100억 원 규모의 첫 유상증자를 112% 경쟁률로 성사시키는 등 시장 악재였던 주가 희석 우려도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시장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KB스타 글로벌 리츠 등 연 7%대 고배당을 앞세운 신규 리츠들도 증권 신고서를 내고 본격적인 상장 채비에 나섰습니다.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제출 조달을 받는데 훨씬 안정적이고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국내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만 저희가 잘할 수 있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좋은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KB스타 리츠를 비롯해 다올 물류 리츠, 로지스밸리 신한 리츠 등 올해 하반기 7개 리츠가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어 상장 리츠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글로벌 증시 이슈 분석하는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미국의 전기 트럭 업체죠. 리비안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는 전기 차량 시장에 출사포를 던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리비안이 한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입니다. 하지만 이 소로스 펀드에서 리비안 지분을 일부 정리하는 등 월가는 이 리비안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리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왜 나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생 업체지만 우리 돈으로 22조 원인가요? 이 막대한 현금을 갖고 있어서 이 테슬라 대항마로도 불리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네, 지난해 말에 상장을 했던 리비안입니다. 이 주가가 $180 수준까지 올랐다가 꾸준히 좀 하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3개월의 주가 추이입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말 고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5월 저점이었던 $20 수준에 비해서는 현재는 8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3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과연 이 리비안의 이번 회복세가 유의미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몰라도 5월에 사신 분들 기분이 좀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이 베어마켓 랠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80%나 올랐습니다. 유독 더 올랐네요. 네, 이게 좀 대외적으로 리비안에게 우호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리비안 자체적으로 실적 개선이나 호재도 있었습니다. 먼저 정책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리비안의 일부 제품이 지원 대상으로 꼽힌 겁니다. 리비안의 R1T 제품이요, 지원 대상으로요, $7,500 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도 심화되면서 이 차이나 리스크도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이 리비아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경쟁사에 비해서 좀 적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는요, 중국 상하이 공장인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테슬라 매출의 30%, 또 수익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미중 갈등 상황이 악화된다면 충분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리비안의 경우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애틀란타 공장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차이나 리스크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수혜를 받았고 중국 리스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리고 실적도 이 신생업체치고 아주 좋다면서요. 네, 이번 2분기 리비안의 매출은 3억 6,400만 달러로요.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주당 손실도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이지만 조금 덜 나오면서 이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차량 생산량은 1분기에 2,500대 정도, 이번 2분기에는 4,400대 정도였는데요. 리비안이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비안은 증대된 생산량을 토대로요, 올해 연간 생산 목표인 25,000대 생산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리비안 자체적으로는 아마존에서 전기 밴으로 배송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호재였습니다. 아마존은 지난달에 올해 말까지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수천 대의 리비안 밴을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아마존 CEO 앤디 제시는요, 아마존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서 리비안은 훌륭한 파트너이면서 또 첫 맞춤형 전기 배송 차량을 보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신생업체니까 생산량이 한 분기 만에 2배나 늘었다는데 좀 점수를 후하게 줄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이 또 우리 삼성 SDI 배터리에 쓰이잖아요. 삼성 SDI 배터리가 여기에 쓰이잖아요. 여기에도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월가에서는 리비안을 보는 시각이 좀 갈린다. 어째서일까요? 네, 앞서 보신 내용만 보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만 볼 것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핵심적으로 갈리고 있는 부분은 이 리비안이 신생 기업의 방황을 멈추고 정상 궤도에 올랐는지 아직인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리비안의 생산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라면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도요,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리비안의 생산 또 출하가 확대됐다라는 점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금융평가 기관인 DA 데이비슨도요, 리비안의 생산량은 추정치를 능가했다라면서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리비안이 생산 확대를 보여줬고 또 생산량과 출하량 증대가 실적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려스러운 전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리비안의 재무 상황에서 보유 현금이 줄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 보신 리비안의 실적처럼요, 현재 리비안은 주당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70억 달러였던 보유 현금이 6월 말에는 155억 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뉴컨스트럭트는요, 리비안의 가장 큰 문제는 현금이다 라면서 현금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는 리비안이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런 우려감 속에서 헤지펀드 전설로 불리는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이 리비안의 주식을 팔면서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로스 펀드는 최근 미국 증권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6월 말을 기준으로 리비안의 주식 약 1,78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전인 3월 말에 비해서는 200만 주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의 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어제 리비안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4.16%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로스 펀드는 리비안 주식 매각 소식과 함께요, 테슬라 주식을 신규로 3만 주 가까이, 또 포드 주식을 3,000주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문제가 비용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 제조업체가 은행도 아니고 써야죠, 현금을. 얼마나 가성비 있게 잘 쓰는지 봐야겠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원자재 가격 변동을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입니다.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 단가 연동제는 기업의 자율 관행을 조성한 뒤 추이를 보며 법제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시장 경제 체제와 맞지 않고 연동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물가 불안이 더 커질 거라는 이 경제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음 달부터 대기업 10여 곳을 모집해서 이 납품 단가 연동제를 자율에 맡겨 시범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라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이 저출산 인구 절벽에 아동 완구 관련 사업이 쇠락의 길로 걷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내 인형 장난감 관련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2003년 3,705억 원에서 2019년 2,80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피아노 같은 악기 업계나 이 아동복 업계, 교육 서비스 업계의 매출 둔화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이들 업계는 고급 수입 브랜드 위주로 재편되거나 시니어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전문 인력이 또 사라지고 대학이 해외에 분원을 세우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 이 서울대가 베트남의 사상 첫 해외 분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인구 감소로 이 대학원 입학생이 줄어 연구개발 전문가와 고숙련 근로자를 공급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서울대는 2030년대가 되면 이 내국인 대학원생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 대학인 이 서울대까지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염려하고 있다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